지러 다리에 그전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사클빛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남자 선생님들 주무셔도 괜찮아. 여자분들이 그런 건 더 관심이 많더라고. 바로 저 건너편 릴라암에 아직도 릴라암에 지나가시는데 묘사호수의 끝자락이 이제 끝나가면서 강으로 변해요. 근데 저 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한 30-40분 뒤에 지나가실 윈스트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사모님들 가을이면은 솔베이제송 좋아하시죠? 예, 학교 다닐 적에 그 시험 봤어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솔베이제 송을 만든 고향입니다. 그래서 솔베이제 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데 괜찮겠어요? 네. 예. 자, 노르웨이는 현 근대사에선 그렇지 않지만 1901년에 변스탄의 변슨이라는 사람이 전원 문학집을 발표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20년에 큐뉴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 흑의 생장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발표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 사람의 제 대표작은 흑의 생장보다는 파넨 빅토리아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는데 두 작품 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시립도서관 정도 가면은 아직도 이거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릴라암의 출신인 시그리 윤셋이라는 여자가 이 라브란스 다탈이라는 이름으로 노벨 문학상을 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작가 외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헤드릭 입센. 이 헤드릭 입센은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는데요.
헤네릭 입센이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인데 한국에서 오신 사모님들에게 헤네릭 입센의 대표작은 뭐죠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들 대답하시는 게 인형의 집 그래요. 왜냐하면 인형의 집이 단편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망신시킨 작품이고 이 사람의 대표작 하면은 펠귄트예요. 근데 펠귄트 하면은 또 다른 음악 작곡가가 생각나는데 그 작곡가가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그리그, 한국말로 그리그라고 부르죠. 근데 노래 말로는 그리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작가들이 다 같이 대표작이 펠귄트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작가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고 작품 이야기를 해드리려는데 괜찮겠죠? 자, 헤네릭 입센 오슬로에서 약 20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제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사는 데서 이 시엔이라는 아주 부자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8살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가난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약방 도조사에 보조 노릇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교 공부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이 사람이 문단에 데뷔하면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류사회 인사로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지금껏 중매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은 연애하다가 뭐 동거하고 눈 맞으면은 그 싫으면 또 헤어지고 아니면 그냥 끝까지 동거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법적인 부부만 아니지 법적인 혜택은 부부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1945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중매가 없는데 여자가 연애 잘못해가지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도망가. 그러면 남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낳은 뒤에 목이 잘리는 사형 아니면 평생 중노동이다라는 형을 받았던 아주 우스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때 헤네릭 입센이 상류사회 아가씨를 연애를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이 아가씨를 몰라라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와 아들을 쳐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상류사회 인사야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은 받지 않았지만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헤네릭 입센은 워낙에 이 사람이 작가로서 인망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 뭐라고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던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인형의 집을 발표하자 이 파티석상에서 변수단의 변수로부터 얼굴에 침을 뱉기면서 따기까지 맞았대요. 왜냐하면은 너의 행동으로 봐가지고 여자가 살림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기를 돌봐야 할 여자가 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집을 뛰쳐나가 이런 행동을 한 너의 행동으로 봐서 너는 여자를 망치는 원흉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도 창피해가지고 노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태리를 전전하는 방랑 여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에드워드 그릭은 모레 우리가 가시는 베르겐은 아주 부자 농가의 아들이자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커다란 무역업을 하는 부자 집안의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 흔치 않았던 피아노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당시에는 남자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볼 적에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키가 1m 53cm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에 병약했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울바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엄마 푸념만에서 피아노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3살 때는 워낙에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의 신동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15살 나던 해에 노르웨이에서는 음악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립음악학교에 특채되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이 공부하는 동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뼈 아픈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서 엄마가 그리워서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적마다 그 두꺼비를 꺼내가지고 구석에서 울면서 얘기했던 아주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24살 나던 해에 사촌 누이 동생인 니나 그릭과 결혼을 합니다. 지금도 노르웨이는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인적끼리 결혼하면 그 이사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나 그릭은 외삼촌의 딸이자 덴마크 여자로서 당시 촉망받았던 소프라노 가수였어요. 그런데 자기 결혼식 전날 일기장에다 뭐라 써봤냐 하면은 이 세상은 니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를 기다린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써놓고 자기의 음악적인 캐리어는 다 덮어둔 채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기 때문에 현세대 예술가의 현모양처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이태리로 떠나는데 이곳에서 이 사람의 피아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이름이 날리면서 노르웨이에 돌아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3년 뒤에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딸이 만 13개월 만에 원인 모르게 갑자기 죽고 말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인척관계 문제에서 일어난 문제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서 쇼크를 받았던지 두 사람이 잠깐 에드워드 그릭의 형이 유산받았던 집으로 쉬러하는데 그 니나 그릭이 정말 남편 가슴에 빼지 못할 못을 받고 맙니다. 그것은 에드워드 그릭의 형과 함께 하룻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아요. 지금 여자들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의 여자로서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 같으면은 그냥 쉬쉬했을 텐데 니나 그릭은 너무도 후회가 돼가지고 울고불고 남편한테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그릭이 하는 소리가 당신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당신 없는 나의 음악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지나가는 곳이 요 근래 5년 동안 홍수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지나가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도 쌓았고 이 터널 4km짜리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들어 지나가면 울리니까 터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물살이 아주 휩쓸려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이게 당겨져 가지고 이 남아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서부터 우리가 잠시 후에 쓰실 그 괌이라는 지역까지는 완전히 요근데 5년 동안 산사태 그리고 이 홍수의 침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터널 만들어 놓고 길을 조성을 다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홍수가 났다는 소리는 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할게요. 저도 힘들어.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에드워드 그릭이 용서를 했지만 이게 완전한 용서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 베르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작곡 생활할 적에 니나 그릭 보는 앞에서 젊은 여자 상사회 아가씨와 아주 뜨겁게 연문관계를 갖다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니나 그릭이 평소와 똑같이 대하면서 질투하는 기색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느 날 술이 만취돼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산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도 나지막한 산이 연결이 되면서 나무가 빽빽하지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보는 경치와 또 달라. 이 나무가 빽빽한데 군데군데 작은 폭포수 흘러내리고 시냇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리고 이 햇빛 나는 날 새들이 제잘거리면은 완전히 노르웨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정이 여기 나와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도깨비 이야기가 너무 많은 나라야. 근데 어느 정도로 도깨비 이야기가 많으냐면 가는 각 지역마다 술 먹는 도깨비, 춤추는 도깨비, 노래하는 도깨비, 심통스러운 도깨비, 별의별 도깨비가 다 있는데 하나같이 놈 그 도깨비들 이름이 트롤이래요. 근데 모양은 다 각기 다르지만 욕심도 많고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힐드라라는 여자 도깨비는 산속 물이 흐르는 땅 밑에 여자들끼리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남자들이 산속을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주 요염하게 생겨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남자를 꼬시는 도깨비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모레 기차를 타시거든. 근데 그 기차 타실 적에 어쩌면 이 도깨비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악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쇼스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여기서 5분간 사진 찍으러 나가. 근데 남녀들 꼬셔가려고 그 밑에 사는 도깨비래요.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별 요색한 짓을 다 하면서 막 오라고 그래.
근데 남자들 보다 여자분들 더 미치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근데 같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볼 적에 삼식이 되는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슬그머니 손 놔두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도 쓸만합니다. 아주 쓸만해. 그냥 손 꼭 잡고 놓치지 않도록 조심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펠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가 너무도 다사다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곳을 해서 이 주위 분위기와 펠의 뒷조사를 하면은 자기가 커다란 꿈꾸고 있는 음악을 만들 것 같아서 3개월 동안 릴레함에서부터 윈스트라까지 이 펠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이곳 분위기를 조사한 뒤에 음악 구상만 하고 연주 여행 때문에 다시 이태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였던 헤느리 깁센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헤느리 깁센은 당시에 유령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인망은 얻었을 때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곳에 가서 펠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이곳의 분위기를 조사하면 커다란 작품을 만들 것 같아서 똑같이 3개월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펠이라는 남자의 이름 그 생활을 조사한 뒤에 이 사람이 다 3개월 뒤에 이태리로 건너가자마자 불과 1년도 안 돼서 펠긴투 사람의 이름입니다. 펠은 이름이고 긴투는 성인데 한 남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발표하자 현대 표현문학의 장르를 연 작가로서 노르웨이에서 환영받는 인물로서 구미환영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펠긴투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그릭은 이 작곡을 할 때면 이 사람이 펠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자기가 잠을 자면 누군가 머리를 뜯고 머릿속 안에서 이 곡을 훔쳐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작곡을 못할 때면 니나 그릭이 이 사람을 경치가 좋은 노르웨이 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스케치를 그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작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거의 노르웨이 음적인 그 풍미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하나 작품 발표할 적마다 니나 그릭이 남편 반주에 나와서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하고 그 자기의 지나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해준 나의 남편은 작은 거인이라면서 이 사람의 음악이 전 유럽을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 안내를 해준 것이 이 니나 그릭의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그릭은 60살 때서야 펠긴트라는 이름으로 전 작품을 다 완성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 유럽의 모든 유명한 대학으로부터 명예음악 박사학위를 받았고 왕에게 주는 월계수, 은으로 된 장식품을 선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세대 음악의 왕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작품을 갖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좀 제가 주책을 부려도 괜찮겠죠? 네. 예. 자, 시골 산속에 펠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어머니 오세라는 여인과 남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소작인의 아들로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악에서는 첫 장르가 모닝 무드가 나오는데 이 모닝 무드를 눈을 감고 들으면 이렇게 나지막한 산속에서 이른 새벽에 햇빛이 쫙 올라서 퍼지는 그런 기분이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라라랄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햇빛이 쫙 퍼져가는 그런 기분이 나는 음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 오세에게는 남모르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아들 펠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다른 청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청년으로서 자기 가슴 속에 일어나는 그 꿈이라는 의구심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정신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인생의 행복은 이러한 산속에서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면서 아들을 달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중에 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솔베이지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솔베이지 역시 시골에서 태어난 아가씨였기 때문에 이 펠에게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좀 잘 살아보자고 펠을 어머니 오세와 함께 다그칩니다. 그러던 중에 펠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울고 매달리는 어머니와 솔베이지를 놔둔 채 세상으로 떠나가요. 이때 음악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젊은이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행진곡이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따르란 따르란 딴딴딴딴딴딴딴 따르란
하면서 행진곡이 시원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음악과 소설이 여기서 장르가 달라지는데, 소설에서는 세상으로 나간 펠은 먼저 노예선에 선장이 돼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가는 항구마다 수많은 요염한 여자들의 육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고온 솔베지를 잊어버리면서, 그 중에서도 아니타라고 하는 아주 요염한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아니타와 정욕적인 사랑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다가 그 힐드라라는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도깨비의 음악이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트라이 앵글과 챔버린이 탁탁 치면서 뚱 뚜루룸 뚱뚱 뚱뚱 하면서 도깨비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도깨비에게 넘어가가지고 정신없이 춤 울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도깨비의 여왕인 아니타라는 여자와 함께, 여자 도깨비와 함께 춤을 추면서 세상을 망각하고 산길을 헤매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때 도깨비의 음악이라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도깨비에게 미치는 남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갑자기 드럼이 꽈르릉 빵빵빵빵 하고 울렸다가 음악이 끝난 것 같았다가 다시 꽈르릉 빵빵 하고 울렸다가 미친 남자를 더 이상은 소화내지 못하니까 애치 하다가 드럼이 꽈르릉 빵빵 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떠나간 펠을 잊지 못해서 어머니 오세와 솔베이지는 산속에서 그 언덕에서 펠을 기다리면서 늙어가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어머니 오세가 죽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 솔베이지는 어머니 오세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산 꼭대기에서 펠을 기다리면서 정처없이 하염없이 펠을 기다리면서 늙어갑니다. 이때 가을이면 우리의 가슴을 치는 노래가 있었죠. 그 여름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봄은 오고 또 봄은 오고 하면서 마지막 그 후렴이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무슨 솔베이지 노래야. 그걸 알려드리려니까 제가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베이지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펠이 늙은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자 울고 매달린 아니타,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놔둔 채 자기가 빈몸으로 투닥거리면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음악에서는 아니타의 통곡이라는 아주 요염한 소프라노 가수의 처절한 노래가 여기서 퍼져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늙은 펠이 저 산 밑에서 나타나자 솔베이지가 한눈에 알아보고 쫓아내려가서 반겨줍니다. 이때 늙고 지친 펠은 솔베이지의 가슴속에서 쓰러지면서 평생 자기가 헤매이다 찾지 못했던 그 꿈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아요. 그 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눈앞에 놔두고도 깨닫지 못했기에 평생을 헤매다가 솔베이지의 가슴속에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숨이 멎고 말아요. 이럴 때 나같이라면 할 말 다 해야 되는 사람 같지만 죽은 시체라도 붙잡고 때리고 물고 해가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지만 솔베이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늙은 솔베이지의 주름지고 흰머리 나는 그 날리는 두 눈 속에서 뜨거운 눈물만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이 작품은 소설 작품을 막이 내렸고, 음악에서는 다시 어머니 오세가 죽었을 때 그리그의 조국이 나오듯이 여기서도 그리그의 조국이 나옵니다. 그리그의 조국 하면은 헨릭의 조국과 함께 세계 2대 조국 중에 하나인데, 헨릭의 조국은 가족 친지 잃은 아픔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무거운 음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리그의 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픈 이별은 있어도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한 행복 속안에 살 거라는 그러한 희망이 찬 조국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범한 그 하루에도 들을 수 있는 조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펠긴트가 두 곡이 다 발표되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두 사람이 친구 관계로서 방랑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작품은 소설이나 음악을 떼어낼 수 없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펠긴트 전체를 다 들려드렸다가는 이 차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그의 모닝무드, 그리고 솔베이지 송을 갖다가 여기 고향을 지나가니까 제가 두 곡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예,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랩으로 브로 하면은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위에 있는 도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웨레브르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그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졸업하면은 스톡홀름을 오거나 이러는데, 이번 전에 수상이 여기 에르부르 대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는 에르부르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 교회가 1800년대 초기에 이렇게 증축을 한 모습이고요. 원래는 1600년대에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일찍이 섰냐면은 여기 오래된 건물이 보이다시피 물이 가까워요. 여기가 대광장입니다,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죠.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제 회포를 부는 스웨덴 학생들이 주르죠? 대학생들. 여기가 대학교가 종합대학교가 있어요. 의대도 있고 그러면은 종합대학교입니다. 의대가 없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 중에서. 그런 대학교는 이제 단과대학교 별로 있는데, 그래서 스웨덴은 대학교에 뭐 명문대학교는 없지만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의 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궁이 있어요, 여기에 또. 왕궁이 이미 교회 갔으면 왕궁이 쓰게 돼요. 그래서 왕궁도 1600년대에 세워진 왕궁이 스웨덴 왕실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하거나 만났을 때 이런 왕궁에 와서 잠깐 회의하고 가고 파티하고 가는 그런 왕궁도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선생님도 오래된 도시인데다가 교육 도시인데다가 그리고는 산업은요 물이 가까우니까는 여기에서 산업이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은요, 벽돌을 굽는 일. 스웨덴 벽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집들을 벽돌로 짓고 벽돌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은 분을 발라주고 그랬던 건물. 그래서 이게 다 벽돌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벽돌마다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왼쪽의 벽돌은 온도가 몇 도인가, 빨간색은 몇 도인가, 이게 다 틀립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대단히 잘 돼 있대요, 스웨덴이. 그래서 오늘 이제 스웨덴에 오셨고요. 선생님들하고 내일 스톡홀름에 가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호텔에 지금 모십니다. 호텔을 보니까 아주 아담하니 북유럽의 전형적인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는 아마 내 집에 왔다 이럴 정도의 생각이실 거예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유럽 사람들이 호텔을 찾잖아요. 그럼 내 집하고 가까울 정도의 호텔을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호텔이 막 삐까삐까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스웨덴 사람들이나 노르웨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핀란드 사람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소소하게 사는 그런 스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웨덴 사람들도 게르만 민족에 속해 있는데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이들은 다혈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용한 편이고 진솔하고 신중하고 그렇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키가 크고 팔도 길고 눈은 파란 눈동자, 파랑 눈동자 아시죠? 그리고는 머리는 금발, 은발, 브라운색, 빨강색 머리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색이 틀리며 피부색이 틀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틀려지고 코가 녹아지고 그러냐 그래요. 이렇게 고고학에서는 기후하고 그리고는 음식이라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5만 년 이라고 행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들어가시면 시청사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는 원래부터 노벨 행사장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설계상으로 들어갔고 세계인들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 그 왕의 섬 시청사를 모시는데 노벨 시상식의 행사장입니다. 그들이 스피치를 하는 연단이 있고 만찬회를 하는 곳이 있고 무도회를 하는 이들의 문화, 춤문화가 있어요. 춤문화는 옛날부터 왕족들이 했어요. 왕족들이. 귀족들만 했습니다, 파티를. 돈이 있는 사람이 파티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파티를 못했어요. 돈이 있어야지. 먹여주고 마셔주고 그러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 파티를 하고 파티하고 나면 즐거우니까 춤을 춰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이들은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춤을 췄습니다. 동실 춤이 이들의 민속 춤이 있고 부기부기라는 춤이 있어요. 스웨덴 춤이에요. 옛날부터 귀족들이 하던 파티 속의 춤이기 때문에 아주 춤이 귀중한 춤이었어요.
유일한 사회를 나눌 수 있는 춤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춰요. 라틴 아메리카 춤, 유럽 사람들 춤, 우리 동양 춤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추는 무도회 장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 그 황금으로 만든 방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바퀴를 돌 거고, 그리고 나면은 저희 점심 식사를 우리 조사장님이 특별한 곳으로 했어요. 최고 높은 곳이에요. 155m. 북유럽에서는 최고 높은 타워예요. 그 타워를 전망대만 즐기면 이제 이 전망대 돈을 받아요. 1960년대에 만든 타워인데, 송신타워인데 28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으로 예약을 했고,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겼던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해요. 밑볼, 고기를 갈아가지고, 고기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11%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 그 가른 고기는 주로 어디냐면은 여기 안심하고 등심 쪽이에요. 조금 질긴 고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질기지가 않아. 근데 그 부위가 고기가 최고 맛있대요. 사실은 소고기 중에서는. 너무 등심은 기름이 없고, 그리고 너무 안심은 기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중간 부분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갈비 부분 있는 거, 등갈비 부분, 앞갈비 부분 있는 그 고기들을 갈아가지고 밑볼을 만들었고, 방목한 고기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브라운 소스라고 그래서 닭뼈 소뼈 있죠? 소뼈를 구워가지고 그 구우면서 나오는 진이 있어요. 골을 이렇게 기름을 걷어내가지고 그 골을 끓여가지고요. 그리고는 뼈에서 나오는 뼈를 좀 일본어로 가지고 돈 벌었지. 그러냐면 기름 장사를. 무슨 일이 하는데 보일러기면 뭐야? 소진하기도.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기름 장사 하시겠지 뭐 주유소나 주유소 하시는 잠깐만 와 요새 주유소 망합니다. 맞아요.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음식이 다 나온 거야. 뭐야? 여러분 처음부터 전화번호 끝까지 이거 나무야 준 거. 나무야 준 거. 전화번호가 5일 홈일 필요할까지 갖고 있다 이거. 아기 꾼들은 전화번호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코이라고 전화번호 2개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안 바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래. 옛날 번호를 고수하고 있다니까. 그 고객들이 고객 우리도 커피 좀 주면 안 될까? 아직 자, 커피 여인데요. 음식이 안 나왔다니까. 음식이 다 나오거든. 다 먹고.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왔는가 이제? 연어회 또 있다는데. 다 나왔습니다. 안 안 나왔다고? 커피 드시고요. 연어는 안 나왔어. 연어. 아니, 지금 배송 나와요. 커피 드시고 브라우니 드시고. 그럼 이거 브라우니 먼저 먹어볼까 이거 우리. 커피. 아니 그럼 요거가 안 되는데 이거. 아 그거 안 돼. 이거 아 먹어. 이거 안 되냐고. 난 더 나온다고 지금 체면하고 있는데. 한 개 먹자 오늘. 다 나왔다 근데 뭐였죠? 이게 여기가 아니 연어 나온다고 이제 그니 나도 이거. 뭔 연애가 나와? 윤호 얘기 안 했어. 왜안 했어? 안 했어. 이 얘기 알죠? 아 경신만 얘기했어. 소고기. 경신만 얘기했지 뭔 연애를 얘기해. 앉아. 그때 와가지고 생각보다 애끼고 앉아있네 빨리 안 우리가 먹어. 와가지고 그랬지. 이 얘기 연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스페셜 아니래. 연어 있잖아. 좀 커. 못 먹는 내가 잘못이야. 발 보시면은 단풍이 벌써 들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하늘에 지금 구름이 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름으로 안 쳐줘요. 얇은 극세사 망사 커튼 정도로 쳐줍니다. 10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하늘에 우리 버스 내부색과 비슷한 담요가 덮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오후 4시경이면 아주 캄캄한 야밤으로 변합니다. 하늘에 짙은 담요 덮여 있죠. 비 주룩주룩 내려서 나무들 기둥이 연탄색이죠. 스산한 바람이 뼛속으로 아주 은은하게 스며드는데 그 노래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비라도 우울이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러는데 그 말이 또 딱 맞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내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러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오라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나가보셔도 막상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떠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갈 곳을 진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또 이럽니다. 근데 그 말이 또 딱 맞네요. 여기가 북쪽은 10월경부터 이미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최남단 지역인 이쪽 헬싱키 지역은 바다 때문에 눈이 좀 늦게 쌓여요. 11월 중순경이면 눈이 보통 쌓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어둡고 빛이라고는 나올 곳이 없고 캄캄한데 눈이 쌓이면서 한밤중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오면 그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이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또 갑자기 업이 돼요. 막 이래서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라고 했구나. 최백호 씨가 분명히 여기 다녀가셨다. 저 혼자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북구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우리 한 3, 4일만 날이 굳어도 왠지 기분이 울적하고 심란한데 3, 4개월간 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명랑한 사람이랄지라도 왠지 우울증에 걸려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마저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핀란드의 가을 그리고 하늘이 개벽하기 전까지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보면은 인조광들을 많이 켜놔요.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 촛불도 많이 켜놓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복용해야 되는 것이 또 비타민 D. 햇볕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선글라스에 모자에 장갑에 목도리에 아이고 햇빛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갈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 마스크 이게 갈 때마다 또 진화를 해요. 더욱더 발달을 해서 재작년에 가보니까 이 마스크가 진화하다 못해 독수리 부리처럼 쪽 나왔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마스크 있죠. 예. 거기에다가 또 다니다가 목마르면은 벗지 말고 그냥 마시라고 빨대 꽂으라고 또 구멍까지 뚫어져 있네요. 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죠. 그러니 햇볕이 뚫고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햇볕 웬만하면 조금씩은 쐬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비타민 D 부족과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쏘여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의 다음 문화 탐방지는 바로 이 핀란드가 전부 돌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지질적인 여건을 이용한 곳입니다. 암석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는 이미 1900년, 1910년, 20년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런데 가운데 큰 돌언덕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빈 공터로 남아있다가 1930년대에 도시계획상 교회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루터교 지역 예배당인데요. 당시 당선자도 다 발표가 되고 그곳에 교회를 딱 지으려고 하는 순간 1939년에 겨울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소련이 침략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바람에 무산이 되었다가 1960년대에 다시 와서 그곳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때 수많은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응모를 했으나 그 중에 모짜돌림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띠모, 동생은 뚜오모. 이 두 건축가 형제가 설계한 것이 당선이 돼요. 이제 이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 두 건축가 형제들은 그 언덕 위에 돌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언덕 자체를 교회로 이용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요. 이거를 발파 작업을 합니다. 터트려 버려요. 확 날려버리고 안에 깊게 구멍을 뚫고 위에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교회 전체 벽이 아주 투박하면서도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황황암으로 되어 있고요. 음이 막 울릴 것 같은데 음향 효과가 또 그렇게 좋네요. 콘서트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들어가시면 천장을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구리선입니다. 구리선을 감아서 장식을 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22km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내리셔서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은 이 암석교에서 1유로에 또는 1달러에 친절하게 모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화장실은 한국 식당 한 1시 15분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50센트에서 2.7유로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화장실을 모십니다. 배상 안 돼요. 파도 돼요. 현금박치기라고 합니다. 요 신용사인데 내리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갈 곳은 이제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실 텐데요. 먼저 핀란드가 110여 년간 러시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것이 희한하게도 핀란드만 국교가 2개입니다. 80% 국민의 80%가 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루터교 외에 1%가 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러시아 정교가 또 하나의 국교인데요. 러시아 성당 보시고 그 옆에 바로 핀란드 현실을 보실 수 있는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과 정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또 하나 화강암 40만 석을 박아서 만든 원로 광장, 이렇게 보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러 가시겠는데요. 핀란드가 유일하게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이죠. 그리고 이런 광장시장 이런데 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깎아달라 이러면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여러 개를 산다 그러면은 생색을 내면서 아주 그냥 생색을 엄청 냅니다. 예, 일단 그곳에는 장인들이 손수 제작해서 가지고 나온 수공품들이라든가, 왜냐면은 핀란드가 산업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 그리고 핀란드에 오셨으니까 핀란드 하면은 머리에 딱 스쳐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껌. 자일리틀 껌. 그 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여쭤드리면은 대답이 뭐로 나올까요? 자작나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지식형수님이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롯데껌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어요. 이게 사실은 자일리톨 이러면은 껌을 생각하시는데 껌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자작나무 수액에서 나오는 당분이에요. 고르스처럼 이게 수액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분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 이게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입안이 헐었거나 하면 이거를 마시면은 입안에 헐은 증상이 신기하게도 이게 낫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셔왔던 것인데요. 맛이 달짝지근하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당분이 바로 이 자일리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약과 칫솔이 나오기 전에 무엇으로 이를 닦았었죠? 소금이죠. 핀란드 사람들은 자작나무 손껍질로 이를 닦아왔습니다. 근데 70년대에 와서 보니까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 고집이 좀 세시죠, 이분들이. 치약과 칫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작나무 손껍질로 이를 닦으신 분들이 좀 꽤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이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번쩍거리고 잇몸도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한 결과 여기에 자일리톨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핀란드가 사실 세계의 건치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요, 이 유럽에서도 이를 다 이 구강 검사를 했었죠. 핀란드가 1위로 이 판명이 났었는데, 사실 이 자일리톨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요즘에는 옥수수에서도 뽑아내고 뭐 합성으로도 많이 만들고 고무나무에서도 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자작나무 자일리톨이 효과가 아주 좋고요. 또 이 자작나무 자일리톨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사실 유치원서부터
노인 복지 시설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자리톨 R입니다. 자작나무 자리톨 R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뭐 잇몸 질환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충치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자일리톨을 꾸준히 사용한 어린이들이 중이염이 40%까지 저하가 됐어요. 그게 아주 크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발표가 돼서 이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이 잇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이 진지발리스균이 있죠. 이 균이 혈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죠. 이게 핀란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핀란드에서 치매를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이 진지발리스균이 이분들의 뇌에서 정상 그냥 일반인들보다 12배가 넘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과 이 치매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구강이 건강해야지 정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핀란드에서는 너무 이를 많이 자주 닦아도 무엇을 드시든지 그냥 이를 막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가 패여요. 범랑질이 벗겨지고 잇몸도 내려앉게 되고 특히 커피라든가 탄산음료, 주스 뭐 이런 거 드시고 나서 이 닦으시면 범랑질 그냥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말하기를 양치질을 잘 하루에 3번 잘 하시고 난 후에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입이 톡톡해져요. 왜냐하면 치약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 자일리톨 이거를 딱 넣으시는데 이게 사탕처럼 생겼기 때문에 맛이 달달하죠. 이러니까 막 깨물어 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돌려 사탕처럼 빨면서 전체 입에 코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입이 건조한 입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점심때 이를 닦으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때 또 한번 사용해 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하시고 이러면은 잇몸에서 피도 안 나고 깨끗한 이를 또 아주 청결한 구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핀란드의 이 자작나무 자일톨 R 이거는 자일톨이 들어있는 무슨 껌도 아니고 사탕도 아닙니다. 그냥 자일톨 R이에요. 100%. 맛이 달면서도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알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30정이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20유로. 껌 한 통에도 우리가 보면 한 7, 8,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좋은데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작나무에서 수액을 엄청 뽑아냅니다.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선물하시거나 본인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어린 손주들 만 3살부터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이염 같은 것도 예방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빈통이 되었지? 제가 이거 점심 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공항 가기 전까지 배달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일리톨 이거는 핀란드에서만 사실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자일리톨 덩어리입니다. 자작나무 인공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26,000원 그리고 유로로는 20 달러로는 25달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명단이라도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숫자를 파악해서 전화를 드려야 되니 명단이 5만원 소부됐네. 제가 명단을 이렇게 돌리실 테니까요. 그냥 그 이름에 맞춰서 필요한 숫자를 그냥 옆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5,000원. 아, 26,000원이고요. 유로로는 20유로, 달러로는 25달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 잇몸과 이를 보시면은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가 진짜 좋습니다. 한 통에 130정이 들어있어요. 심심할 때 그냥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 양치질 못하실 때 그리고 입이 텁텁할 때 이때 드시면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방 비자고 쌍둥이 니 아니면 장사 같아. 껌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사타이라. 이 사탕도 아니에요. 이거는 잘리톨 덩어리입니다. 껌 같은 경우는 잘리톨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00% 잘리톨이라고 그러죠. 성분 중에 100%라는 거지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잘리톨 덩어리입니다. 예, 이제 핀란드 인구가 55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차에 실어놓는다. 헬싱키 인구는 참 작습니다. 지금 70만입니다. 한 나라의 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인구의 5분의 1이 이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자유시간을 가질 곳입니다. 이곳이 광장시장으로서 이제 포장마차들이 울긋불긋하게 사람이 가서 봐봐. 잘 샀다 내라. 그 병인데 그 사람. 병이 나왔나? 죽어야 나는데. 야, 아까 우리 타고 온 실자, 저번에. 예. 저 배가 우리 아까 오늘 뭐- 10시에 여러분들 여기 입항을 했잖아요. 예, 맞아. 오늘 5시에 출항을 합니다. 때 빼고 박는 다음에. 또 저기 스웨덴으로 가네, 그렇죠? 예, 스웨덴으로 갑니다. 이제 저는. 스웨덴에서도 오늘 4시 반인가 5시에 또 출항을 하죠. 그러면 그 배가 헬싱키로 오는 거죠. 두 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붉은 벽돌에 러시아 정교 성당 우스펜스키 하니까 러시아 냄새가 확 풍기는데요. 원래 우스페니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고이 잠드소서란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의 편안한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1868년에 헌당식을 가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러시아 정교 성당 내부 구조가 직사각형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었듯이 세상의 유혹이